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출신, 파리 제8대학교 군사사 교수, 나폴레옹과 레지스탕스를 자랑으로 삼던 프랑스 최고 엘리트가 처음 한국 전쟁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보인 반응은 냉소와 무시, 그리고 경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의 땅을 밟고 그들이 버텨낸 흔적을 눈으로 보고 인천의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패배 속에서 승리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기가 아닌 의지, 승리보다 위대한 항복 거부,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살아있는 국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항복의 기록을 가르쳤지만 한국에서 항복이 없는 역사를 배웠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군사학자가 아닌 한국의 증언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쥘 앙리 뒤몽입니다.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파리 제8대학교에서 군사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제 자신이 그 역사였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군요. 나폴레옹의 대포, 레지스탕스의 총성, 덩케르크의 철수. 전쟁은 유럽이 발명했고 문명은 전쟁 위에서 진화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중심이 바로 프랑스였다고 그렇게 믿었고 또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아시아를 하나의 전쟁 주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과 소련이 냉전 장기를 두던 체스판 혹은 제국주의의 실험실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곳엔 사상도 철학도 전술도 없다고 그렇게 단정했죠. 하지만 제 자만은 이번 학기 강의 제목 하나에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전기 전술 변곡점, 비서구 전장을 중심으로. 학과장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젠 프랑스 밖에도 눈을 돌려보셔야죠.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프랑스를 빼고도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강의 준비. 처음엔 구색 맞추기용으로 한국 전쟁 자료 몇 개를 들춰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이름, 인천 상륙작전. 인천? 이건 또 어디지? 지명을 지도에서 겨우 찾고 나서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곳에 상륙작전을? 말도 안 되지. 조수간만의 차가 10m 이상, 좁은 수로, 복잡한 갯벌. 상륙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전술적 타당성 0점 줄 겁니다. 그런데 작전 설명서를 읽으며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서울이 함락되었다. 대구까지 밀렸다. 나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동안 군사학자로서 수십 번 수도 함락과 국가 붕괴 사례를 검토했어요. 보통 수도가 함락되면 국가도 같이 무너집니다. 군이 무너지면 정치도 무너지고 국민은 생존을 위해 적에게 굴복하죠. 그게 현실이고 대부분의 역사입니다.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1940년 파리가 점령당했을 때 우리는 비시 정부를 수립했고 많은 국민이 독일에 협력했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이 무너졌는데도 이 나라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 하나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도를 빼앗기고도 전쟁을 계속한다는 건 비이성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비이성이 점점 놀라움으로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록들을 추적하며 낙동강 전선의 이야기에 도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토의 90%를 잃었고 겨우 부산과 대구, 마산 일부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이른바 부산 교두보 전선, 외신 기자들은 이미 한국은 끝났다라고 보도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가 흘렀고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깃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진 것도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버텼던 거죠. 이 대목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지? 무슨 힘으로 저 상황에서 계속 싸운 거지? 프랑스에서였다면 그런 상황에선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엔 무너지면 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수도가 불타고도
후퇴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재건을 준비했어요. 전쟁 중에 그런 정신을 유지하는 건 군사훈련이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들의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던 시기,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수업을 멈추지 않았고, 부산에서는 피난민들이 거리에서 태극기를 손수 그려 흔들며 다시 올라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적혀 있더군요. 전투를 이어간 건 군인들이었지만 전쟁을 포기하지 않은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이건 군사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였어요. 조국을 향한 절망 속 희망, 망국의 그림자 속에서도 살아있던 나라의 영혼. 이때부터 전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의 승패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티느냐, 무엇을 위해 끝까지 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나라 정말 대단한데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인천이라 적힌 작전명 뒤엔 반전이 있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이 오기 전 한겨울 바람이 얼어붙은 곳에서 또 다른 기적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흥남철수였죠.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항. 한국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 북에서 밀고 내려온 중공군의 기세에 유엔군과 한국군은 퇴로를 찾아야 했어요. 그 퇴로가 바로 바다였고 전투가 아닌 생존을 위한 후퇴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배에 실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 병력 외에도 자발적으로 따라온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항구에 몰려들었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들, 부축받는 노인들, 짐 대신 태극기를 쥐고 있는 청년들. 그들은 살기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함께 내려가겠다는 각오로 흥남에 왔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역사상 유례없는 선택이 내려졌죠. 작전 지휘관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은 철수 작전의 효율을 고려해 민간인은 버리고 병력을 우선 철수시키는 안을 처음엔 지시했어요. 그런데 한국군 장교들과 미군 해군 장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을 남기고 떠나는 건 전쟁보다 더 잔인한 짓입니다. 병사가 살아남아도 국민이 죽으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기록에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척의 배가 등장합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이 배는 원래 60여 명의 승무원만 태울 수 있는 상선이었어요. 무기 하나 없었고 병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단숨에 1만 4천 명의 민간인을 태워 출항합니다. 무기를 실었어야 할 공간에 사람이 들어섰고 화물을 쌓을 자리에 아기들이 누워 있었어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그 배의 선장 레너드 라루는 철수를 마친 뒤 사라졌고 훗날 미국의 수도원에서 평생을 침묵 속에 살다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지켜낸 사람으로. 이 작전으로 구조된 사람은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배가 부족하자 트럭, 포탄 수송선, 유조선까지 동원했고 군인들은 자리를 양보했고 어떤 한국 장교는 배에 오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포로가 됐다고 해요. 나는 끝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유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군사학자로서 수많은 철수작전을 연구했어요. 덩케르크, 사이공, 모길레프. 하지만 단 한 번도 민간인을 위해 군이 물러선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흥남은 전술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선택, 국가의 품격,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낸 순간이었어요. 그 작전 이후 구조된 피난민 가족이 이렇게 회상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살기 위해 배에 탄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되길 바라며 그 배에 올랐어요. 철수는 퇴각이지만 이 작전은 승리였습니다. 무기 없는 사람들의 승리, 총 대신 양심을 택한 전쟁의 예외.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도 전쟁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단순한 문명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그 어떤 역사보다도 처절하고 절박하며 고귀한 무엇. 곧바로 항공권을 알아봤습니다. 강의를 하려면 글로 읽는 아시아가 아니라 직접 밟는 아시아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망국의 그림자 속에서 끝까지 싸운 나라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그리고 유리로 둘러싸인 관제탑.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리던 순간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현대적이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제 두 눈은 더 커졌습니다. 전광판은 세련됐고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고 무엇보다 한국의 공공화장실을 가봤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휴지가 있다. 비누가 있다. 냄새가 안 난다. 그리고 프랑스보다 아니 유럽 어느 나라보다 훨씬 깨끗하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엔 아직도 1950년 폐허가 된 도시의 이미지가 박혀 있었거든요. 무너진 건물, 검은 연기, 바닥에 고인 폐수, 총알 자국.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 어디보다 정돈되고 질서 있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곳이 폐허였다고. 7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건물들은 높았고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고 신호를 지키고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하철마저 와이파이가 무료였습니다. 우리 프랑스보다 훨씬 발전했잖아. 이건 유럽을 뛰어넘은 미래의 도시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전쟁의 땅이라 배운 곳이 왜 내 나라보다 더 정리되고 더 깨끗하고 더 조용한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항복하지 않았구나.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무너진 걸 완전히 다시 세운 거야. 그 이상으로. 다음 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된 걸까? 도시에서 항구 쪽으로 갈수록 그 시작점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그 모든 변화의 문이 열렸던 장소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1950년 9월의 전장을 통과해 제게 닿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그들은 불가능한 작전을 감행했고 절망의 시간을 뒤엎었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백척간두. 벼랑 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순간. 그들이 인천을 선택한 건 전략이 아니라 생존의 마지막 수단이었고 그 선택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인인 제가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를 줄은 몰랐어요. 이 조용한 바다 앞에서 한국가의 진짜 시작을 본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바다, 그들이 상륙했던 해안,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섰던 땅. 모든 것이 조용했고 모든 것이 살아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바다였지만 그 고요함이 제게는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런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덩케르크는 철수의 기억이었고 노르망디는 해방의 시작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민족의 숨결은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항복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프랑스 역사책을 펼쳤습니다.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독일의 공식 항복을 선언했고 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파리는 점령됐습니다. 우리는 저항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레지스탕스가 있었고 망명정부도 있었지만 국가 자체는 항복했고 지도자들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은 서울이 점령당해도 항복하지 않았고 군이 무너져도 국민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제게 그건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왜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문화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는데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왜 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는 한국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지도를 꺼내 프랑스와 한반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영토 면적, 인구, 군사력, 경제. 전쟁 직후 한국은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세계적인 기술 국가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힘으로 살아났습니다. 그와 반대로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에도 미국과 나토에 의존했고 수많은 식민지를 잃으며 제국의 자리를 내려놓았죠. 한국 전쟁 당시의 피난민 인터뷰를 다시 들춰봤습니다. 한 노인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잃었지만 나라는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우리가 나라였고
우리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였다. 그건 정부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자각. 프랑스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항복하면 그냥 무너졌고 시민들은 삶을 구걸하거나 도망쳤죠.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는 됐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나라의 역사를 완전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눈부신 승리의 이면에 숨겨진 침묵, 민족의 자존심보다 안락함을 택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야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이 나라, 한국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부끄러움을 통해 다시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근육을 시험하는 시험지다. 그런데 한국은 근육이 아니라 심장으로 싸웠다. 그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바로 국민 하나하나였다. 그날 밤 프랑스의 항복 선언문을 다시 읽으며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한국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책을 덮은 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아침 7시 지하철역 앞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인들.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소음을 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어딘가 전장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처럼 보였어요. 일상의 전투를 멈추지 않는 침묵의 전사들이었죠.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들이 지켜낸 건 단지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들이 지켜낸 건 나라라는 생명체의 숨결이었어요. 서울 도심에서 우연히 들른 작은 공원엔 태극기를 든 조형물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국토를 지킨 게 아니라 자신들 안의 나라를 지킨 사람들. 그게 한국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쟁은 군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민은 늘 뒤에 있었고 정치는 타협을 택했고 저항은 선택사항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선 달랐습니다. 시민이 나라였고 군인만 싸운 게 아니었어요. 남은 사람들 모두가 전선 위에 있었던 겁니다. 흥남에서 아기를 안고 도망친 어머니, 인천에서 총을 든 민간인, 낙동강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국민학교 수업을 멈추지 않았던 교사. 그들은 총 대신 버텼고 그 버팀이 곧 저항이자 투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킨 건 주권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 재건했지만 한국은 전쟁 중에도 자신들의 손으로 피난민을 돌봤고 길을 만들었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가게 지나쳤습니다. 물건을 파는 할머니, 그리고 그 무릎 위에 올라앉은 어린 손녀.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 땅을 지켜낸 진짜 이유였구나. 이 나라의 힘은 무기보다 일상에서 나왔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는 국가를 구조로 배웠고 한국은 국가를 사람의 연결로 지켜낸 민족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항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항복할 대상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항복해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수도가 함락돼도 그 정신이 항복을 거부하는 나라. 그게 제가 몰랐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지킨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나라는 아직도 전 세계 어디보다 살아있다. 이 나라는 지도 없이도 움직이는 나라였고 포기하지 않는 손들이 모여 전장을 넘은 국가였습니다. 며칠간 한국을 걷고 듣고 느끼며 머리보다 가슴으로 이 나라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항복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용기나 고집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패배 후 협상을 선택했고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독일도 백기를 들며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식적으로 단 한 줄의 항복 문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건 형식일 뿐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형식의 부재가 곧 이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수도가 점령당했을 때도, 대통령이 후퇴했을 때도, 국토 대부분이 빼앗겼을 때조차 이 나라는 끝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복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전쟁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건 국가를 지탱하는 뿌리가 정부나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미 국가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무너져도 군이 후퇴해도 남은 사람이 나라였다면 그 나라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숙소에서 정리해둔 전쟁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항복이란 무엇인가? 전쟁사에서는 보통 다음의 조건이 붙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항복 선언, 군의 무장 해제, 점령 세력의 행정 권한 장악, 피점령지의 체제 전환. 하지만 한국은 이 네 가지 모두를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전쟁이라는 사망 선고를 집단적 생존 의지로 덮은 국민들이었어요. 강의에서 늘 학생들에게 물었죠. 국가는 언제 죽는가?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국토를 잃으면 죽는다. 또 누군가는 지도자가 항복하면 끝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 둘 다를 겪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국토도 잃었고 지도자는 밀려났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고 세계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나라를 보며 전쟁 개념 자체를 다시 써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항복이 끝이 아니라는 것. 진짜 패배는 의지가 무너졌을 때 온다는 것. 한국은 전장에서 밀릴 수 있었지만 국가라는 이름의 의지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박물관에서 우연히 본 흑백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총도 없이 손에 태극기를 든 채 웃고 있는 여인의 사진. 그 웃음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듯 했죠. 한국은 그렇게 이기지 않고도 살아남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기에 결국 이긴 나라가 되었죠. 그날 밤 프랑스에 있는 제 제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강의하려면 이 한 문장은 반드시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항복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나라의 전쟁이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철학이다. 프랑스로 돌아가기 이틀 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별다른 목적 없이요. 그냥 걷고 싶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군사학자였습니다. 프랑스의 전쟁사에 대한 자부심을 온몸에 두르고 유럽 중심의 시야로 아시아를 평가하려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작은 나라의 비극적 전쟁쯤으로만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한국의 보통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청년들, 카페 창가에서 책을 읽는 여학생, 시장에서 장을 보는 어르신들. 이 일상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장면인지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이 한때 폭격과 폐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이 거리를 걷는 바로 그 시민들이라는 것도요. 전략을 배우려 왔지만 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남은 건 무기나 외교의 힘이 아니었어요.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그 한 문장. 그 문장이 수백만 가슴 속에서 동시에 뛴 덕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십 년을 보냈지만 책으로도 문서로도 알 수 없던 전쟁의 본질을 이 작은 반도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강단에 서면 자주 말했습니다. 전쟁은 가장 이기적인 행위이자 가장 절박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품격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품격을 끝까지 지켜낸 나라였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반드시 말할 겁니다. 출국 전날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무명 용사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단지 살아남지 못했을 뿐 이 나라를 살려낸 진짜 주인들이었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싸기 전 제 강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첫 장에 이런 문장을 써넣었어요. 한국은 왕이 항복해도 성이 무너져도 수도가 함락돼도 끝내 국민이 살아있는 한 국가가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유일한 나라다. 이제 강의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단지 전략이나 전술이 아닌 의지로 싸운 나라의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군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한국의 친구로 이 정신을 기억하는 증언자로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도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중국은 문화를 베낍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독일 여성이 6개월간 상하이에 파견되며 직접 경험한 중국의 민낯은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대국, 화려한 도시 상하이의 이면에는 창의성 대신 복제, 도덕 대신 실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제된 디자인, 왜곡된 문화, 그리고 무질서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사라진 도시.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고 다른 나라의 창의적인 문화를 모방하며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태도는 그녀를 끊임없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중국은 한국 문화를 따라 하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디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는 한국 문화를 아주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BTS의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K-팝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문화의 섬세함에 감탄했습니다. 어느새 한식을 만들어 먹는 게 취미가 되었고 한국어까지 배우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꿈과 같은 나라였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중국으로의 파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중국인들의 무례한 행동을 자주 봐왔습니다. 관광지에서의 소란,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문화 왜곡까지. 이런 이미지들이 저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몇 달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기회라고 강조하며 설득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새롭고도 낯설었어요. 제가 내릴 공항 활주로가 보였고 멀리서 고층 건물들이 우뚝 서 있는 모습도 얼핏 보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이내 공항 내부로 들어가면서 제 첫 인상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마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줄은 엉망으로 꼬여 있었고 직원들은 사람들을 고함치듯 재촉하고 있었어요. 저는 외국인의 줄을 찾으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헤맸습니다. 결국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외국인 줄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무뚝뚝하게 손짓만 했습니다. 어디를 가라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긴 줄에 서서 기다리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어로 무언가를 크게 떠들며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 결국 한쪽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영어로 말하는 그 관광객에게 공항 직원은 끝까지 중국어만 사용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서류를 내밀자 심사관은 제 사진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무뚝뚝한 목소리로 목적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회사 파견으로 왔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는 저를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어설픈 중국어로 다시 설명했더니 심사관은 한숨을 내쉬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제가 중국에 온 걸 귀찮아하는 듯 보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안도감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마친 후 방으로 들어가기 전 로비 소파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BTS의 음악을 흥얼거리며 휴식을 취하던 중 저는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국인 2명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요즘 중국 팝은 수준이 높아졌어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이후 로비에 있던 직원과의 대화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곡 BTS 노래네요. 정말 좋죠. 제가 직원에게 반갑게 말을 건넸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중국 DJ가 만든 노래예요. 한국 스타일을 발전시켜서 만든 곡이에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들리던 곡이었기에 BTS의 노래라고 믿었거든요. 이상한 마음에 가만히 다시 들어보니 멜로디가 미묘하게 다르고 가사도 살짝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BTS의 원곡을 거의 그대로 베꼈지만 살짝 다르게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곡처럼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기분이 매우 찝찝했습니다. 그들은 K-팝을 변형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비슷한 충격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회의 주제는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마케팅 담당자인 제 업무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중국 시장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자료를 보자마자 저는 멍해졌습니다. 슬라이드에 띄워진 캠페인 디자인과 광고는 분명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본 것과 똑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점심시간에 몇몇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어제 호텔 로비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BTS의 음악이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제 질문에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죠. K-팝이 원래 중국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쪽 DJ들이 훨씬 세련된 곡을 만들고 있잖아요. BTS도 아마 우리 스타일에서 많이 배웠을걸요. 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K-팝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까지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싶어서일까요? K-팝은 명백히 한국의 문화적 자산이자 세계적인 성공 사례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제 방식대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인터넷을 뒤지며 중국 내 커뮤니티와 관련된 게시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한 내용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인들이 여러 K-팝 스타들의 성공을 중국 문화의 간접적 성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여러 글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파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매일 아침 상하이의 화려한 거리들을 지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거리는 마치 상하이의 발전을 자랑하듯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내면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첫 프로젝트는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기획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기획 자료를 확인하던 중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료에 첨부된 이미지와 광고는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었죠. 중식 브랜드를 홍보하는 캠페인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한국의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의 광고와 똑같았습니다. 슬로건부터 비주얼, 심지어 영상 콘티까지 거의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이건 한국 광고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더니 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디 거든 우리는 이걸 더 잘 만들어 팔면 돼요. 그의 말에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박했지만 팀장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다른 외국인 동료에게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몇 년간 일해온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제 반응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게 흔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돈이죠. 창의성이나 윤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아요. 처음엔 나도 그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태도는 마치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소비자들도 언젠가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싸고 보기 좋으면 끝이에요. 그날 저는 방에 들어와 하루를 복귀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이곳의 문화적 관점과 윤리가 제게 큰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중국 동료들이 저를 한식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반가운 제안이었어요. 이곳에서도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곳은 상하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당이에요. 정말 맛있으니 기대해도 좋아요. 동료들이 자신만만하게 추천했죠. 외관부터 태극 문양과 한글 간판이 한국 느낌을 물씬 풍겼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을 때는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름과 설명이 기괴하게 변형되어 있었어요. 이거 한국 음식 맞나요? 제가 아는 한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자 동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중국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한국 음식이지만 중국 입맛에 맞게 발전시킨 거죠. 이런 게 더 맛있어요. 어차피 한국 음식들은 다 중국산 재료로 만든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나 당연한 듯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도 고춧가루도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서 먹잖아요. 김치도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강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히 사실로 여겨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혹시 한국분인가요? 주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음식 공부를 오래 했어요. 김치도 제가 직접 담갔죠. 저는 김치 공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주인의 말은 제가 예상했던 충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한식의 정체성을 지워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일상적으로 겪는 혼란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응이란 말은 어쩌면 제 자신을 속이는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마주하는 풍경들은 제가 믿어왔던 상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루는 출근길의 길가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붐비는 대로변에서 작은 상인이 노점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가던 길에 멈춘 손님들에게 아무런 포장도 없이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위생 장갑은커녕 그의 손에는 온갖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걱정은 이곳 사람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날 퇴근 후 저는 중국 동료들과 함께 길거리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정말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의류, 전자제품, 심지어
명품 브랜드 가방과 신발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것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명품들이었지만 가격은 터무니없이 저렴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제가 가방을 집어들고 묻자 상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진짜를 살 필요가 없죠. 똑같이 보이는데 왜 더 비싸게 사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짜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여기 가짜 물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불만은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동료들은 마치 제가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만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진짜처럼 보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진짜 명품도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인데 가격이 다르면 억울하죠. 그들의 말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료 한 명이 슬라이드에 삽입할 이미지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이미지 사이트에서 고해상도의 사진들을 다운로드하더니 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있는 건 모두 공짜잖아요. 다들 이렇게 써요. 저작권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한 이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어차피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은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약서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나라에서 법과 규칙이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나 계약이 아니라 인맥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모든 걸 좌우하는 시스템 속에서 규칙은 단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경험은 택시를 탈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는 미터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왜 미터기를 안 켜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터기를 켜면 더 비싸게 나와요. 그냥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가면 돼요. 당신한테도 더 나아요. 그는 마치 저를 위해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태도 자체가 너무나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하이에서 생활한 지 2달째, 저는 여전히 매일 새로운 충격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혼란은 이곳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무질서 속의 묘한 질서였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익숙하게 여겼던 규칙과 상식은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상하이의 유명한 야시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야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거리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구경하며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노점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가 받은 음식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음식을 들고 노점 주인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음식의 양이 지나치게 적어서였죠. 저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노점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많아요. 불만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세요. 그런데 남성은 더 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너무 적잖아. 같은 가격에 다른 가게는 이만큼 더 줘. 결국 노점 주인은 양을 조금 더 추가해 주었고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싸움은 끝난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뭔가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여기 노점은 다 이래요. 불만 있으면 따져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사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무질서는 공공장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승객들이 줄을 서는 대신 서로 밀치며 먼저 타려고 난리를 치는 모습은 매번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에는 이 모습이 더 심했어요. 줄을 서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빈틈을 파고들어 먼저 탑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줄을 서지 않는 거죠? 제가 동료에게 물었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줄을 서봤자 소용없어요. 밀치고 들어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규칙은 있되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곳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죠. 어느덧 상하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회사 업무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략 회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가 화면에 띄워지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료에 나온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과 광고 비주얼은 한국의 유명 브랜드를 거의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제가 사용해봤던 제품이었기에 더 확신이 들었죠. 포장 디자인뿐 아니라 색상 조합, 심지어는 슬로건까지 한국의 것과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이건 한국 브랜드를 그대로 복제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질문하자 발표를 하던 팀장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차피 여기선 한국 브랜드가 직접 유통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의 대답은 너무도 태연해서 저는 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까요? 정체성이 없다면 결국 소비자도 떠날 겁니다. 제 말을 듣고 회의실 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한국이든 중국이든 소비자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들 비슷비슷하게 만드니까요.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제품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브랜드가 얼마나 창의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팀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다른 브랜드를 모방하는 전략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창의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효율성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상관없어요. 누가 더 싸고 빨리 시장을 장악하느냐가 승패를 가르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우리랑 경쟁하려면 결국 우리 방식을 따라와야 할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하고 있었고 도덕적 책임이나 창의성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성공을 이룬 거야. 창의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가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곳 사람들에게는 단기적인 성공이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도덕적 고민은 그저 느리고 비효율적인 장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성과 이익이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단순화되고 있었죠. 6개월의 상하이 생활이 끝나고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며 처음 상하이에 도착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이 도시의 화려함에 약간의 기대와 설렘을 품고 있었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꼈던 혼란은 곧 이 도시가 저에게 남긴 인상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빠른 발전을 자랑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대국이었지만 그 이면은 창의성보다는 복제, 도덕성보다는 신리만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중국이 한국 문화를 베끼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분노를 넘어 깊은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베끼려는 대상은 한국 문화의 겉모습일 뿐, 그 속에 담긴 창의성과 정체성, 그리고 도덕성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이트 앞에 앉아 VPN으로 스마트폰을 보던 중 SNS 피드에 BTS의 소식이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영상을 클릭했어요. 화면 속에서 BTS는 열정적으로 무대 위를 뛰어다니며 관객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한국은 문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음악, 음식, 드라마, 패션 등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진심과 열정을 담아 세계에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따라 하려는 움직임은 많았지만 그들은 그저 흉내 내는데 그쳤습니다. 문화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한국 문화를 모방하려 해도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결코 같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트렌디하고 멋져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실성과 창의성이 세계와 진정으로 소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하이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화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진정성이 진짜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이해하고 지켜낸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던 것이었죠. 저는 중국에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통해 진실과 창의성은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